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이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평균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다 이번 주말에는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0.75명으로 0.02명 늘어서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저당 제로 아이스크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의 열량과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기에 들어있는 형태의 제품은 비교적 낮은 열량을 보였지만 초코바 형태의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더위가 평년보다 빨리 심해지면서 여름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하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평균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인 6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52일 동안 하루 최고 기온 평균은 29.4도로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밤 최저 기온 평균 역시 20.6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9.5일, 열대야 일수는 4.9일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아서 더위가 극심했던 지난 2018년보다 빠른 속도로 폭염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여름 시작부터 폭염이 빠르게 나타난 가운데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미쳐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축산 농가마다 가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역별 가축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보다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전국적으로 가축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60만 4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1배 이상 많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육계 농가입니다. 농장주 휴대전화로 가축 더위 지수가 위험 단계임을 알리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곧바로 송풍기를 틀어 개사에 시원한 바람을 공급합니다. 안개 분무 시설을 가동하고 닭들이 더위에 기력을 잃지 않도록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합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날씨에 대해서 더 한번 체크할 수도 있고 더 신경 쓸 수 있어서 그런 폭염에 대한 큰 피해가 안 일어나게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진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기상청 동네 예보와 연계해 가축 더위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합니다. 정보는 3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최대 3일치를 제공합니다. 또 단계에 따라 가축별로 언제 송풍기를 틀고 비타민과 냉수를 공급해야 하는지 관리 요령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위험 이상인 단계부터는 농가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농가들은 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양 관리를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여름이 더 길고 폭염이 한층 위세를 떨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네이버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학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2,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며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5만 장 확보 시기를 빠르게 당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만 의존하면 기업 내부 문서를 AI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내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한국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업계 관계자들은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축과 전력 규제,
인근 주민 반발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4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6.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5월 0.75명으로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혼인 건수는 21,761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혼인은 99,386건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10명으로 7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202명 감소해 6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저당 제로 아이스크림 11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당류는 낮았지만 일부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의 열량과 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코바 형태의 제품은 열량이 149kcal에서 201kcal, 포화 지방은 최대 10g으로 나타나 일반 아이스크림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용기에 들어있는 형태의 파인트형 제품은 평균 100kcal 이하로 비교적 낮은 열량을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중 10개에서 대체 감미료인 당알코올류가 사용됐으며 일부 제품에는 한 개당 최대 16g, 전체의 19%가 함유돼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이나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이용한 불법 유통 등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 쿠폰만 카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과 소비 쿠폰 할인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등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지난 5월 한은이 전망한 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소득은 지난 2분기 1.3%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한 뒤 곧바로 역성장했고 이후에도 0%대를 오르내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미 2+2 고위급 협의가 연기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입장이나 인식이 반영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협의 연기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미국 당국자들이 다양한 협상에 몰려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취소 통보 직후 취재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에 취소된 것이지 한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다른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의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외신들은 2+2 고위급 협의 연기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25%의 고율 관세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총리가 워싱턴을 차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로 한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이 협의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국자들이 중국, 유럽연합 등 다양한 협상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 합의한 게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무역 합의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한국 차와 독일 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에 비해 불리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를 포함한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일본에 처음 제시한 것과 같은 4천억 달러, 약 548조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간 협상 역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바닷속 숨겨진 우리 유산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전용 바지선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중 발굴 전용 바지선 바다누리호 취향식을 진행했습니다. 97톤급 바지선에는 최대 10명이 머무를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충남 태안 마도 해역과 전남 진도 해역 등을 돌며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연일 복구 작업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전국적으로 쏟아진 강한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 닷새간 전국을 강타한 이 기록적인 폭우는 200년에 한 번 정도 내릴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하죠. 닷새간이 얼마나 많이 내린 건가요? 지난 16일부터 19일 밤 날짜상으로는 이제 20일 아침이 걸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경남 산청에서는 793.5mm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는데 우리나라 1년 내리는 강수량이 평균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반절을 훨 넘은 거죠. 약 800mm니까. 그 다음에 충남 지역에 서산이 약 한 500mm, 또 광주 등 전남이 400에서 500mm 정도가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방 적게 내렸고 서울, 경기도 밑에보다는 적게 내렸지만 한 200에서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이게 단 기간에 그러니까 한 4일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비의 양도 양이지만 비가 내렸던 지역 좀 범위가 놀랐는데요. 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만 좀 피해를 줬다면 이번에는 충청과 전남 또 경남 등에 좀 매일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특징과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그 비의 특징이 지난 올 여름에 장마 동향이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평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해서 6월에 장마가 끝났어요. 통상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 정도 정체전선이 제주도에서 우리 내륙 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맛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6월 12일 날 장마가 시작해서 6월 26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해서 끝나는 게 6월인 것도 매우 특이하고
남부는 6월 19일경 시작해서 7월 1일 끝났어요. 그런데 중부가 좀 애매했습니다. 북한 지방의 정체 전선이 머무르면서 경기도, 강원도 북쪽에 그 영향으로 장마 같지 않은 비가 찔끔씩 내렸거든요. 예. 이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폭염 속에 7월 초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폭염이 빨리 시작됐습니다. 또 올여름 기상 특징이 태풍이 늦게 생겼습니다. 1호 태풍이 대개 한 5월 정도면 한두 개 정도가 생기는데 6월 11일 날 올해 첫 태풍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늦게 생겼어요. 근데 과거에 1951년 태풍 통계가 있은 이후 5번째로 늦게 생긴 해요. 자, 과거에 태풍이 늦게 생긴 해는 여름철 강수 특징이 확실히 이상했거든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호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그 폭염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마가 이대로 끝나면 우리나라 여름에 내릴 비가 적게 내려서 건조한 기간인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물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을 염려했거든요. 자, 그걸 만회해 줄 거는 이제 태풍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아닌 끝난 것으로 보여지던 정체 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뜨거운 성질의 공기가 딱 덮여 있고 이게 통상 온대성 저기압에서 봄철에 내리는 비의 형태를 보면 쑥 한번 훑고 내려가면서 그냥 비가 길게 내려봤자 뭐 하루 이러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방파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성질이 다른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그 방파제에 부딪히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16일부터 충청도, 그다음에 17일 새벽에 충청도, 17일 오후에 전라도, 18일 경상도, 19일 밤에 마지막 이 정체 전선이 물러가면서 경기 가평 지방에 많은 비를 내렸는데 하여튼 이 정체 전선의 동향이 특이한 여름으로 분석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경기 가평에서 새벽에 쏟아진 그 기습폭우 때문에 뭐 주민들도 피해를 받고 야영객들도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 폭우가 주로 이제 한밤중에 많이 퍼부었잖아요. 야행성 폭우의 원인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됐고 이게 이런 조건이면 이제 낮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이제 밤에 유독 더 많은 그런 야행성 폭우가 내리는 기상학적인 이유는 뜨거운 낮에 구름 위에 비를 내리게 한 구름 위에는 강한 햇빛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밑은 그 구름이 양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기온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구름 안의 온도가 밤보다는 높습니다. 밤에는 해가 지고 난 뒤기 때문에 밤에 한 30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해가 진 뒤에 25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기온이 높으면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기온이 낮으면 적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큰 물그릇이 만들어져 있고 해가 진 뒤 기온이 떨어진 밤에는 물그릇이 작아집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물그릇이 어느 정도 낮에 큰 물그릇이었다가 밤에 줄어들면 그릇이 작아지니까 넘치게 되죠. 그게 이제 응결해서 비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밤에 더 폭우가 많아지고 또 남쪽에 더운 공기를 실어 나르는 하층 제트가 더운 그 기온에서는 보다는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 하층 제트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밤에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런 야행성 폭우가 많은데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서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지난 20일부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비가 내린 거잖아요. 이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마 끝이 곧 비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과거로 돌이켜보면 1998년 7월 31일 전국의 조간신문이 일면 톱으로 장마 끝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저 그때 기상청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지리산에 300mm 넘는 폭우가 내서 103명이
야영객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계곡에서 야영하는 게 법으로 이제 금지가 되고 이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비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다만 하나에 그냥 장마라고 하는 게 언제가 끝났구나 이제 이 정도지. 그래서 저는 장마가 언제 끝나냐 이러기에 굳이 쓸데없는 어떤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정체전선에 의한 이런 비, 이번.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난 뒤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 이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1시간에 100mm 이런 비가 내리거든요. 자, 그러고 태풍에 의한 비. 이 세 가지로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형태인데, 자, 장마가 끝났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그거는 장마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하여간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장마가 언제 끝나냐에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예측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슈퍼컴퓨터로도 지금 기후 변화 양상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아마 전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기상청이 비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충남 서산에서 내일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300mm 이런 예보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쪽집게 예보는 그건 뭐 슈퍼컴 아니라 지금 뭐 AI 100년 뒤까지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 예방 재해 예방 측면에서 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이것만 아는 것도 굉장한 그 정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서산에 500mm 왔네. 경남 산청에 800mm가 왔네. 이런 예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별 저희를 동원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예상 강수량이 왜 틀렸냐? 이거는 그걸 따진다는 건 저는 자연 재난 측면에서는 재난 예방 측면에서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게 지금 과학적 한계입니다. 바닷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 하늘에서 비가 얼만큼 오는지 이거 인간이 아직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였군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포항공대 연구팀은 앞으로는 이런 폭우가 이제 8월보다 7월에 네. 더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의 양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구온난화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 포항공대 연구 결과를 관심 있게 보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가장 더운 계절이 8월입니다. 8월에 가장 덥다는 얘기는 그때 비의 원료인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팀이 그 상세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자, 지금 단계보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줄인 경우, 그래서 지금보다 줄이는 걸 저배출 경우, 지금 수준으로 계속 줄이지 않고 못하고 배출하는 경우, 고배출 시나리오 두 경우를 가지고 상세 기후 모델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8월이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 월인데 7월이 더 많이 오더라. 이걸 그런 그 연구 결과 밝혀냈는데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더 따뜻해진다는 얘기가 공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8월보다 7월이 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공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저 8월까지 안 가고 그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7월에 일찍 형성된다. 이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연구 결과를 봐야 될 것. 이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강수량 비교를 해보니까 7월이 많아졌다 이런 연구거든요. 예.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제 8월에 당연히 더 긴장을 하는데 이제 7월도 7월 초부터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그 어떤 과학 예측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로 아이스크림이 인기인데요. 이 제로라는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당분 섭취는 줄이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